당신이 만든 이 국가의 수호자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들의 삶이 너무 비참한 것 아니냐고 막 따지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데만토스의 불만이 이상 국가의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고 있거든요. 사실 현대의 관점에서도 이 지적은 꽤 타당해 보여요. 수호자들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사유재산도 못 가지고 금과 은은 만지지도 못하고 호화로운 집이나 여행도 못 누린다고 하니까요. 네, 완전히 급여 없는 용병이나 다름없이 비참하다는 지적이죠. 권력을 가졌는데 물질적 혜택이 전무하다면 과연 그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개인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플라톤의 정치 철학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아, 국가 건설의 목적이 수호자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상국가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호자나 그 어떤 특정 계급에게만 특권적인 행복을 몰아주는 게 아닙니다. 특정 계급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해지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통치자 혼자 배부른 국가가 아니라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소크라테스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미학적 비유를 하나 꺼내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조각상 채색의 비유죠. 청취자님, 거대한 조각상을 하나 예쁘게 채색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조각상에서 눈이 제일 아름다운 부위인데 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보라색 물감으로 칠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 상황입니다. 눈이 중요하니까 가장 화려한 색을 써야 한다는 언뜻 들으면 아주 그럴싸한 논리죠. 그런데 아무리 보라색이 아름답다고 해도 사람의 눈을 진짜 보라색으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조화가 다 깨지고 눈처럼 보이지도 않게 될 겁니다. 작품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이 조각상의 비유가 국가를 구성하는 각 계급의 역할에 대한 완벽한 알레고리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만들기 위해 눈의 본질을 잃게 해서는 안 되듯이 국가의 각 구성원도 본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철학적 원리죠. 농부나 도공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요. 포기한다면 국가는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조화를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이나 위험 요소도 반드시 살펴봐야겠죠? 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국가를 타락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두 마리의 괴물을 지목합니다. 바로 부와 빈곤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이요? 부유함은 사람을 사치스럽고 나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혁신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그리고 빈곤은 도구를 살 돈조차 없게 만들어서 솜씨를 떨어뜨리고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을 비굴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국가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데이만토스가 또 매우 현실적인 딴지를 겁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 이 국가가 돈이 넘쳐나고 덩치가 큰 부유한 국가들과 전쟁이 붙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소크라테스의 해답이 등장하죠. 가난하지만 철저히 훈련된 전사들, 이 수호자들을 전쟁의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아, 훈련된 프로 복사 한 명이 살만 찐 부자 두세 명쯤은 가볍게 압도할 수 있다는 재밌는 논리네요. 거기다 아주 고도의 외교 전략까지 덧붙입니다. 만약 다른 부유한 국가에게 우리는 전리품에 관심이 없으니 함께 싸워 이기면 금과 은은 모두 당신들이 가져가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맹을 맺기가 훨씬 수월해지겠군요. 물질 쪽 욕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강력한 외교 무기를 갖게 된다는 역설이 참 통쾌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재산이 지배하는 다른 타국들을 결코 진정한 의미의 단일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큰 깃발 아래 뭉친 국가 같지만 사실상 부자의 도시와 빈자의 도시로 내부 분열되어 있다는 통찰이군요. 네,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여러 국가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겁니다. 청취자님들도 이 대목에서 꽤 뼈아픈 기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내부가 분열된 거대한 국가는 하나로 뭉친 작고 가난한 국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영토와 규모는 오직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면 단일선이 쪼개지고 결국 국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통찰이군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수많은 규칙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죠. 네. 가난과 부도 철저히 경계해야 하고 영토 확장도 참아야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 시스템을 지탱할 단 하나의 위대하고 충분한 원칙이 있다고 선언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강력한 경찰력이나 촘촘한 법전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교육과 양육입니다. 훌륭한 교육이 훌륭한 본성을 낳고 그 본성이 다시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내는 순환의 수레바퀴군요. 그런데 이 완벽한 교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공유하는 사적 가족 제도의 해체죠.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워요. 왜 굳이 가족을 해체해야만 했는지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자식, 내 재산이라는 이기적인 애착이 파벌 싸움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국가의 아이로 여기고 평등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는 자식은 가차없이 다른 계급으로 보내버리고 반대로 생산자의 자식이라도 자질을 뛰어나면 끌어올리는 철저한 능력주의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까지 짚어주네요. 이런 절대적인 교육과 환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 소크라테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은 변화들에도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예술, 특히 시와 체육의 전통을 고수하고 혁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대목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겐 음악의 변화가 그저 유행이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음악과 시가의 양식이 변한다는 건 국가의 근본적인 법률까지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음악 스타일이 바뀌는 게 어떻게 국가의 근본을 흔들까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유행하면 사람들은 기존의 규칙을 깨는 파격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이 규칙 파괴의 쾌감이 아이들의 놀이 방식으로 번져가는 심리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놀이에서 질서를 잃은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예절을 잃고 종국에는 상거래나 국가의 정치, 사회적 법률마저 가볍게 여긴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아주 어릴 적 놀이에서부터 스며들어야 하는 엄청난 통찰을 보여줍니다. 질서 있는 놀이를 한 아이들이 훌륭하고 진지한 시민으로 성장하니까요. 반대로 무법적인 놀이는 결국 무법적인 시민을 만든다는 거네요.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 자잘한 규제나 입법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 거군요. 네, 소크라테스는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상거래 같은 세세한 법률 제정을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라면 스스로 그런 규칙을 알아서 지키거나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무한한 신뢰가 깔려있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소크라테스가 타락한 국가를 무절제한 환자에 비유한 대목이 정말 압권입니다. 방탕한 생활 습관은 절대 안 고치면서 처방약만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환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본적인 체제나 교육은 외면한 채 피상적인 법률만 수정하며 개선을 바라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건데요. 이런 헛된 개혁 지도를 히드라의 머리를 베는 것에 비유한 게 너무 통쾌해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나오는 괴물처럼 근본이 썩어 있으면 법을 고쳐봤자 편법만 더 드러날 뿐이라는 생동감 넘치는 비판이잖아요. 정말 현대 사회의 모습과 무서울 정도로 다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국가제도에 활용정정을 찍을 때가 옵니다. 종교적 입법을 위임하는 부분이군요. 신전 건립이나 제사 같은 가장 숭고한 법률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간의 이성으로 다루기 가장 숭고한 영역은 아폴론 신이 있는 델포이의 신탁에 전적으로 위임해버립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정의의 참된 실체를 사냥하듯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찾아보죠.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플라톤의 접근 방식이 일종의 소거법이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4가지 중에 3가지를 찾으면 남는 하나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찾기 시작한 게 바로 국가의 지혜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플라톤은 지혜를 찾기 위해 먼저 지혜가 아닌 것들을 걷어냅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목공 기술이라던가 농사짓는 법 같은. 고대 그리스어로는 이런 실용적 기술을 테크네라고 불렀죠. 네, 물론 훌륭한 알미지만 목수가 나무를 잘 다룬다고 국가 전체가 지혜롭다고 하진 않거든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은 국가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죠. 국가를 지혜롭게 만드는 알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조망하고
내부의 조화, 그리고 외교 통찰력까지 꿰뚫어보는 거시적인 알미입니다. 아, 국가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잡는 조타수의 알미군요. 그럼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논리적으로 가장 소수를 차지하는 계급, 즉 통치자 계급이 됩니다. 잠깐만요. 현대인 관점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요. 청주자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엘리트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 극소수의 통치자들의 지혜 덕분에 국가 전체가 지혜롭다 불린다. 너무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99%의 대중은 지혜가 없다는 건가 싶고요. 현대 민주주의 가치관으로는 당연히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적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플라톤은 좀 달랐습니다. 영혼의 본성이나 그릇이 다르다고 본 거죠? 네, 통치자 계급은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철학적 훈련을 거치고 사유재산이나 가족조차 없이 국가의 선만을 생각하도록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아, 오히려 무지한 대중이 권력을 잡는 걸 가장 큰 위험으로 본 거군요. 스승의 재판을 겪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변덕스러운 여론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혜가 통치자에게 있다는 논리는 연결이 되네요. 그럼 다음 덕목, 용기로 넘어가 보죠. 국가의 용기는 수호자를 돕는 보조자 계급, 즉 전사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전사들의 용기라고 하면 전쟁터에서의 투지 같은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용기는 단순한 투지나 만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가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신념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존하는 힘입니다. 올바른 신념을 끝까지 보존하는 힘이다. 단순한 육체적 담대함이 아니네요. 네, 여기서 플라톤이 아주 시각적이고 강력한 은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염색공의 비유입니다. 청취자님도 머릿속에 아주 잘 그려지실 겁니다. 아, 보라색 염료 이야기죠? 맞습니다. 고대 최고급 색깔인 짙은 보라색을 얻기 위해 가장 순백색의 양모를 고르고 물감이 완벽하게 스며들도록 아주 정성스러운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하얀 양모가 훌륭한 본성의 청년들이라면 그 전처리가 바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전처리된 영혼 위에 비로소 법과 규범이라는 보라색 염료가 깊게 물드는 거죠. 그렇게 깊이 배어든 신념은 절대 안 빠지겠네요. 네, 어떤 강력한 세제나 잿물로도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아주 무서운 세제들을 언급해요. 쾌락, 고통, 두려움, 욕망 같은 감정들 말이죠. 특히 쾌락이 진짜 강력한 탈색제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나 두려움 앞에서는 버티던 사람들도 달콤한 쾌락 앞에서는 원칙을 너무나 쉽게 표백시켜버리니까요. 이 부분은 청취자님들도 진짜 일상에서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요즘 세제들은 고대보다 훨씬 독하잖아요. 스마트폰 알고리즘이나 도파민 자극 같은 거요.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유혹들이 가득하죠. 맞아요. 야생 짐승의 맹목적인 본능이나 노예의 공포에 의한 복종은 용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철저히 교육에 의해 물든 올바른 신념을 유혹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시민적 용기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고 노예는 자기 신념이 없으니까요. 오직 국가의 파멸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전사들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거군요.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덕목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덕목은 절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절제를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긴 자도 나고 진 자도 나다.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네, 동일한 주체가 지배자이자 피지배자일 순 없으니까요. 플라톤은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영혼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아, 영혼이 나뉘어 있다. 청취자님도 다이어트 할 때 내일은 굶자 하는 나와 오늘 치킨 먹자 하는 내가 싸우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영혼 내부에는 이성적이고 통제력을 가진 더 나은 부분과 저급한 욕망을 추구하는 더 못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절제란 선한 본성이 다수의 저급한 욕망들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훌륭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국가 단위로 확장해보죠. 국가에서의 절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성이 국가에서는 지혜를 가진 소수의 통치자들이고 다수의 욕망은 생산자, 대중들이죠. 아, 소수의 통치자가 다수 대중의 저급한 욕망을 통제하는 상태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절제는 앞서 말한 지혜나 용기랑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지혜는 통치자한테만 있고
용기는 전사한테만 있었잖아요. 그럼 절제는 특정 계급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네, 특정 계층에 고립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울려 퍼지는 화음과 조화입니다. 음악적인 비유네요. 강한 자, 약한 자, 중간자 등 모든 계층이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동의하고 합창하듯 합의하는 상태입니다. 아, 억지로 억누르는 폭정이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거 구성원 전체가 흔쾌히 동의하는 상태. 그게 절제군요. 아주 깊은 통찰이죠. 자, 청취자님,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조각을 다 찾았습니다. 통치자의 지혜, 전사의 용기, 전체의 절제. 이제 남은 건 하나의 덕목.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였던 정의를 찾기 위한 사냥을 시작해야죠. 지금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진짜 사냥꾼들이 덤불을 에워싸고 사냥감이 도망 못 가게 포위망 좁히는 것처럼 팽팽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아주 허탈하면서도 유쾌한 반전에 선사합니다. 정의가 대체 어디 숨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정의는 처음부터 우리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를 처음 설계할 때 세웠던 가장 단순한 원칙이 바로 정의였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 원칙이 뭐였죠? 각자가 본성적으로 가장 잘 맞는 단 하나의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참견하지 않는다. 이거 현대인들이 들으면 진짜 반발할 만한 도발적인 결론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은 멀티태스킹이 대세잖아요. 저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해요. 이래야 인재인데 단 하나의 일만 하라니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요? 직업적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건 국가 존립을 위한 핵심 역할을 뜻해요. 아, 농부는 식량, 전사는 방위, 통치자는 지혜. 이렇게요? 네, 농부가 농사를 팽개치고 전사가 되겠다거나 지혜 없는 전사가 권력을 접으면 국가 생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계 톱니바퀴 같은 거네요. 작은 바퀴가 큰 바퀴 자리로 가겠다고 이탈하면 시계가 멈춰버리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앞선 세 가지 덕목이 국가 안에 생겨나게 하고 또 흩어지지 않게 보존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바탕이 됩니다. 호스트 소크라테스는 이걸 사법적인 맥락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재산권 원리라고 해야 하나? 남의 정당한 것을 빼앗지 않고 내 것을 빼앗기지도 않는 것. 이건 역시 각자 자신의 것을 지킨다는 정의의 원리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럼 논리를 뒤집어 보면 이 국가에 대한 가장 큰 해악이자 불의가 뭔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세 계급 간에 서로 역할을 바꾸거나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제빵사가 전사가 되려 하거나 전사가 무력으로 통치자가 되려 하는 거요? 이 월권행위야말로 국가의 조화로운 화음을 박살내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이자 불의인 것입니다. 이성이 조타수를 잡지 못하면 국가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다는 거네요. 오늘 탐구한 내용이 하나의 건축물처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국가의 원리가 결국 우리 개인 영혼의 원리와 똑같은 거울상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정의가 개인 내면의 정의에 대한 거대한 은유였군요. 이성이 지혜롭게 방향을 잡고 기계가 용기 있게 받들고 다수의 욕망에 절제할 때 내면의 평화가 온다. 그 자료 31페이지 쪽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찾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제안하잖아요. 시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작은 글씨를 읽으려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 똑같은 내용이 적힌 아주 커다란 간판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큰 글씨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글씨를 확인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여기서 큰 글씨가 바로 국가이고 작은 글씨가 개인의 영혼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걸 두고 국가와 영혼의 형태가 같다고 해서 동형설,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아, 동형설. 거대한 국가 구조에서 파악한 원리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대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뭐랄까,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작은 글씨인 우리의 영혼이 과연 쪼개질 수 없는 단일한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플라톤이 아주 강력한 논리적 도구를 꺼내드는 순간입니다. 영혼의 구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 32페이지에 나오는 소위 모순율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죠. 모순율이요? 네, 아주 명백한 상식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동일한 사물이 동일한 관점에서 동시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겪을 수는 없다는 명백한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그 원칙을 들으면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막상 현실에 적용해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팔이랑 머리를 막 흔들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저는 정지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예시네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서서 팔을 흔든다고 말하지만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은 정지해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논리적 모순이죠. 대신에 이 사람의 몸통과 다리라는 어떤 부분은 정지해 있고 팔과 머리라는 다른 부분은 움직인다고 해야 정확한 거죠. 아하, 33페이지 자료에 등장하는 그 팽이의 비유도 똑같은 맥락이군요. 네, 맞아요. 축을 고정하고 맹렬하게 도는 팽이를 생각해 보세요. 축 부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원주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 테두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은 가만히 있고 테두리는 돌고. 네. 만약 팽이가 단일한 통뼈 같은 덩어리라면 정지해 있으면서 동시에 회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대상 안에서 상반된 작용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일한 전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야, 분리적인 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적용한다니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반된 힘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욕구라는 녀석을 해보하더라고요. 갈증을 예로 들면서요. 네, 영혼의 첫 번째 부분인 욕구적 부분입니다. 에피튜메치콘이라고 하죠. 갈증을 아주 엄밀하게 쪼개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 갈증이라는 본질 자체는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 혹은 비싼 미네랄 워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오직 마실 것 그 자체만을 향하는 순수하고 맹목적인 충동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플라톤이 수식어가 붙은 욕구랑 그냥 순수한 욕구 자체를 철학적으로 철저하게 구분하는 게 놀라웠어요. 슬라이드 35페이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길에 오늘은 진짜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순수한 갈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내 취향이나 현재 상황이라는 특정 속성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진짜 원초적인 갈증은 마치 사막에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이 흙탕물이든 무엇든 액체라면 다 삼키려고 하는 오직 그 대상만을 향해서 짐승처럼 맹목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원초적인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볼게요. 청취자님, 혹시 살면서 목이 찢어질 듯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나 의사의 지시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꾹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유, 당연히 있죠. 수술 앞두고 금식할 때 눈앞에 물이 있는데도 억지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진짜 괴롭죠? 바로 그 상황에서 영혼의 두 번째 부분인 이성적 부분, 즉 로기스티콘이 식별됩니다. 목마름이라는 욕구는 당장 물을 마시라고 맹렬하게 우리를 잡아 끌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언가, 즉 이성이 이를 강하게 제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36페이지 자료에서 그걸 활 쏘기의 비유로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군요. 네, 양공 선수가 활을 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 손으로는 활 시위를 자기 쪽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활대를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있죠.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모순율을 다시 떠올려보죠. 하나의 영혼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마시지 않으려 한다?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 영혼 안에는 짐승처럼 당기는 힘인 욕구랑 그것을 억제하고 계산하는 힘인 이성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된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성과 욕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됐어요. 둘이 맨날 싸운다는 것도 우리가 매일 다이어트를 실패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3의 요소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로 기계인데요. 티모에이에이데스, 즉 기계적 부분이죠. 네, 37페이지. 저는 처음에 이 기계라는 단어가 영 와닿지 않았거든요. 약간 장군들의 기계, 이런 옛날 말 같아서요. 근데 자료에 나오는 레온티오스의 이야기를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레온티오스 일화는 인간 심리에 아주 어둡고 묘한 갈등을 찌르죠. 맞아요. 그가 사형장 옆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하지만 저 시신들을 보고 싶어하는 맹렬한 관음증적 욕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을 혐오하면서 절대 보지 않으려는 내적 갈등이 격렬하게 부딪히죠. 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한참을 눈을 가리고 버티다가 결국 그 욕망에 굴복해버리죠. 눈을 부릅뜨고 시신들에게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라, 이 저주받은 눈깔들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실컷 포식해라. 저는 이 대사가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스스로 조론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슬라이드 38페이지를 보면요. 욕망에 굴복할 레온티오스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수치심을 느끼고 화를 내는 거. 이 분노, 즉 기계는 욕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의 평에 서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욕구에 대항해 싸우는 동맹군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는 이성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욕구가 이겨버리니까 야, 이 욕구 자식아 왜 이성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욕구한테 화를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계가 이성의 편을 들고 이성을 돕는 거라면 결국 기계는 이성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그냥 이성이 화를 내는 방식일 뿐인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세 번째 독립된 부분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플라톤도 당연히 그 반론을 예상했고요. 39페이지 자료가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법을 제시합니다. 오, 어떤 기준이죠? 청취자님,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요. 그들에게는 아직 어떤 행동이 장기적으로 옳고 그른지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성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직 덜 발달했죠. 하지만 아이들도 자기가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장난감을 뺏기면 얼굴이 시뻘겋게지면서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립니다. 맹렬한 분노죠. 아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기계라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기계는 이성이 만들어낸 파생물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되는 영혼의 세 번째 독립적 부분임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와, 진짜 논리 전개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딱딱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부분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덕, 그러니까 미덕으로 연결되는지 짚어볼 차례네요. 네, 슬라이드 40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인 사주덕이잖아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전문가님, 이 복잡한 마음 속에서 도대체 지혜와 용기는 어떻게 확립되는 건가요? 우선 지혜부터 보죠. 지혜는 이성적 부분이 영혼 전체에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한지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때 성립합니다. 영혼의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군요. 그럼 용기는요? 용기는 기계의 역할입니다. 기계가 어떤 고통이나 달콤한 쾌락 속에서도 이성이 지시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낼 때 발현되죠. 마치 훌륭한 장군인 이성이 작전을 짜주면 충직한 군인인 기계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슬라이드 41페이지에 절제와 정의도 마찬가지 논리로 전개되겠군요. 맞습니다. 절제는 어느 한 부분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다스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성, 기계, 욕구 이 세 부분이 모두 동의하고 합의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합의라. 욕구가 그래, 오늘은 이성이 리더하는 게 맞아 라고 수긍하는 거군요. 그럼 대망의 정의는요? 이 세 부분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만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개인의 영혼에 정의가 깃들게 됩니다. 이성은 지배하고 기계는 보좌하고 욕구는 순종하고 철저한 역할 분담이네요. 아, 그래서 42페이지 대목에서 내적인 정의를 외적인 행위랑 연결짓는 거였군요. 영혼 내부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밖에서도 당연히 올바르게 행동할 거라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내적인 영혼의 조화는 반드시 외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의 일치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굳이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영혼이 정의로운 사람은 국가의 재물을 훔치거나 친구나 조국을 배신하거나 간통을 저지르거나 부모를 모르는 척하는 불의한 행동을 절대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한 행동들은 다 욕구가 선을 넘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외부의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자, 청취자님,
이제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3페이지인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의 정의, 그걸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 대목의 비유가 플라톤 철학의 진짜 예술적 백미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정한 개인의 정의는 단순히 외부에서 자기 일을 그럴듯하게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일이죠. 자료에 나오는 완벽한 비유가 바로 음계입니다. 음계요? 현악기 튜닝하는 것처럼요. 네, 고대 악기의 하연음, 그러니까 최저음이죠. 그리고 상현음인 최고음, 중현음. 이 영혼 내부의 세 부분을 마치 악기의 현을 정교하게 조율하듯이 완벽하게 맞춰내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던 자신이 마침내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불협화음을 내던 마음이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플라톤적 정의의 정수입니다. 찢겨있던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된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44페이지의 내용, 반대로 불의가 뭔지는 너무 무섭도록 명확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화음이 박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종로를 신화해야 할 욕구적 부분이 갑자기 영혼 전체를 지배하려 드는 것. 즉, 영혼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란이자 끔찍한 내분입니다. 관력욕이나 돈에 대한 탐욕이 내 영혼의 조종대를 뺏어버린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이 혼란과 방황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일체의 악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결국 45페이지 결론을 보면 플라톤은 덕을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불의를 영혼의 질병으로 정의하면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한 결론이죠. 건강한 몸이 각 기관의 자연스러운 질서에서 오듯이 건강한 영혼도 이 세 부분의 올바른 위계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건강 그 자체가 정의라는 거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혼의 이 상태는 정치 체제와도 맞물립니다. 이 치밀한 증명 과정의 끝에서 플라톤은 이성이 지배하는 왕정이나 최선자 정체를 포함해서 질병의 타락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정치 체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웅장하게 선언하죠. 내 마음의 상태가 국가의 형태로 거울처럼 반사된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